그럼 교사 말고 다른 진로를 혹시 생각 중이신 게 있을까요? 학원 강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르치는 건 여전히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제가 가르치는 걸 이해하고 막 알겠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 저는 너무 좋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학원 강사를 희망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사교육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은 도시나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를 만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대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삶만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던 와중에 에듀테크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에듀테크의 모토가 요즘 스마트폰이 되게 보급이 잘 돼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수학 학습을 기획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게 많은 에듀테크 기업 또는 에듀테크 사업의 모토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획한 수학 학습으로 모든 학생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에듀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럼 혹시 개그맨 김대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갑자기요? 기계공학과에서 또 어떤 학문들을 좀 배우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만약에 기계공학과에서 뭐 배워? 물어보면은 뭐 회로? 기계? 뭐 이 정도로밖에 대답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어떤 분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 하면은 일단 그 이모티콘부터가 좀 잘못됐어요. 무슨 뭐 어디 설명회나 이런 거 하면은 망치 그려져 있고 볼트 그려져 있고 너트 그려져 있고 물론 저희가 때리고 뭐 쪼이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좀 설계도 하긴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물리학과인지 기계공학과인지 헷갈릴 정도로 근본적인 원리를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더 전공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계에 관련된 원리를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4대 역학을 먼저 아기 때 먼저 배우고 4대 역학이라고 하면은 고체 역학, 열역학, 유체 역학, 동력학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쫙 뿌리가 좀 뻗어나가는 느낌이에요. 뭐 열 전달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기계의 어떤 진동 이런 것도 배우고 다른 쪽으로는 뭐 CAD 들어보셨죠? 아니요. CAD 못 들어보셨나요? 네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컴퓨터 딱 창 띄워놓고 막 열심히 선 찍찍찍 그어가지고 3D 프린팅하고 그런 이제 설계 과목들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생각보다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네. 4대 역학이 뭔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런 거 하는지. 그냥 가서 설계하고 막 작도하고 뚱땅뚱땅 하면서 로봇 만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아니었다. 특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소통 왕이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소통 왕이라고 적은 적은 없었던 것 제 눈에는 같은데. 그렇게 보여가지고 비결이 뭔가요? 저는 좀 타고나길 좀 외향형 인간인 것 같고요. 슈퍼 2로 이제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냥 소통이라는 본질에 맞닿아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단순히 사회화가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남의 빈도보다는 그 만남의 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뭐 한 번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에 더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뭐 말의 패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람을 평가해라. 사이언스 이런 말이 아니라 관상과학이야. 네. 보통 그런 데이터를 내 스스로 축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부류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잠시만요. 상호님도 아직 뉴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막 달려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팀을 찾기는 힘들지만 좋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선배 개발자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저는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동아리에서 많은 개발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제 코드를 직접 보면서 코드 리뷰를 달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말 직접적인 피드백이어서 저한테 약간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어서 가능하다면 사람을 만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장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그 GitHub라고 하죠. 그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을
훔쳐보세요. 아, 훔쳐봐라. 아, 물론 공개가 돼 있는 거여서 훔쳐보는 거 아니고 그냥 보는 거긴 한데 그쵸. 훔쳐보다 보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 거 보면은 신박한 코드가 많아요. 이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한 뭉텅이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직접 그거를 뜯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공부를 하고 가져와서 제 걸로 만들다 보면은 그 사람의 스킬이 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야금야금 열심히 가져오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많기에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모방해야 한다. 역시 창조가 일어나려면 모방부터. 네. 그럼 현재 음악을 작사, 작곡부터 부르는 것까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이제 본격적인 장르는 이제 레트로 락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 표현드리면 새드코어 락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음악들은 대체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얼터너티브 락 장르들을 약간 아우르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록 음악 자체에도 되게 하위 장르가 많아가지고 특히 8, 90년대에 유행했던 것들을 쏙쏙 골라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작곡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만들어서 발매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햇수로 3년차 이제 음악 활동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 지난 7월부터 지난 8월 이렇게 2달간 싱글을 발매를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10월에도 세 번째 싱글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요일반도라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두의 교실 교사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검사를 하고 활동들을 좀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감사 부문이 첫 번째고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제 재무제표를 쓰잖아요. 그걸 이제 공시를 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그걸 참고를 하고 이 정보가 맞는 건지 모르니까 저희가 나가서 그 정보가 맞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대신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공시했을 때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장 폐지도 일어나고, 두 번째는 텍스 부문이라고 있는데 기업이 이제 법인세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고 법인세 신고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법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회계사가 붙어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도와주고, 법인세 신고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이제 경정이나 국세청 같은 데다가 이제 소송을 거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딜 부문이라고, 예를 들어서 기업 M&A를 할 때 상대 기업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 가치를 재는 일을 하고, 아니면 또 구조조정, 얼만큼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모르니까 제가 붙어서 가치 판단도 해주고 부실채권 이런 것들을 회수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해주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회계사라는 말 자체로 담아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왜 회계사 시험에 막 법, 뭐 경영 관리 이런 게 왜 있는지를 이제 직무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한. 그럼 지연님은 현재 그 분야 중에서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관악 파트에 해당하는 해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해금. 아세요? 아니요. 좀 무지한 저를 위해서 악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 네. 말로 하기 조금 그래서 악기를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어떻게? 이게 해금. 더러워라. 이게 해금의 본체고 이제 활로 연주를 합니다. 해금은 중국에서 유입됐던 악기에서 우리나라로 향악화됐다고 하죠, 옛날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 이제 자리 잡게 된 현악기 겸 관악기인데요. 이 활을 이 두 줄 사이에 넣어서 연주를 하게 돼서 차련악기에 분류는 하는데, 가야금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럼요. 띵띵띵. 땅 뜯으면 이게 소리가 흩어지는데, 해금이 이제 그 흩어지는 소리를 잡아서 활로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어가지고 관악기에 분류가 되는 편입니다. 살짝 미묘하죠. 묘미가 있네요. 잡는 법은 왼손으로 줄을 잡아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누르냐에 따라서 음정이 바뀌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악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울림통을 통해서 소리가 바깥으로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각도에서 타느냐에 따라서 이 악기 자체가 낼 수 있는 음색이 다 달라가지고 연주자들마다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요 활이 되게 가닥가닥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 소재인가요? 말총, 말꼬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올린처럼 송진을 발라가지고 마찰을 내는 활입니다. 말꼬리는 아니면 안 되나요? 오, 안 될걸요? 말꼬리 한번 잡아봤습니다. 말꼬리를 하시길래. 아이고, 아이 참. 유사시에는 약간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햄머 느낌이죠. 아, 그쵸. 유사시 토르 가능합니다. 영화 감독이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캠핑 의자 같은 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앞으로 숙인 상체와 컷!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로 보통 연상이 되는데 그 찌푸린 미간과 그래요? 화가 나 있어요 항상. 이제 감독님으로서 또 영화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감독이 하는 일이 약간 배의 선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를 타고 어떤 목적지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방향키만 딱 정해놓는다고 해서 알아서 그 목적지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길에 뭐 식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는 길에 무슨 방해물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돌아가고 뭐 그런 전체적인 거를 모든 거를 이제 결정을 내리고 큰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이제 선장이 하는 일일 텐데 감독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무수한 질문들에 어쨌든 그래도 저는 방향성을 일단 제시를 해줘야 되고 전체적인 영화 이 여러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최종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모였을 때 원하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특히나 그 준비한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돌발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결정을 좀 감독들이 하고요. 감독의 역할은 좋은 선택을 내리는 거지만 그 선택지들은 스태프들이 다 만들어서 가져와주는 것 같아요.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비스 기획이라는 직무로 들어오려면 이런 역량이 좀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직 막 서비스 기획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해보면서 느낀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발전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기획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 의견을 어필하고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객관적인 정보로 이야기를 하는 법을 열심히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애티튜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모든 일은 들어가서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스킬에 대한 어필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신입사원으로서 열심히 배울 수 있고 얼마나 회사에 잘 기여할 수 있는지 단순히 배우겠다라는 모습보다는 제가 열심히 잘 배워서 회사에 어떻게 이바지하겠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제 진짜 비밀 치트키 같은 건데 이영지 차집 불 아시나요? 아 그럼요. 거기서 이제 이영지 님이 되게 생생하게 꿈을 그리면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전 그게 진짜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생생하게 상상을 하면 저 자체를 약간 합격자로 바꿔놔요. 그때도 서류 붙고 나서부터 매일 밤마다 하루하루 출퇴근하는데 피곤해서 커피 하나 말면서 막 커피를 말아버린다. 오늘 뭐 먹지? 약간 고민하다가 고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나 합격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면접 같은 걸 들어갈 때도 이미 나는 합격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차분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떨리지만 그게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당장 오늘부터 저희 모델교실 면접으로 카리나님이 나왔다. 되게 생생하게 그리셔야 돼요. 되게 생생하게. 들어오면서 날리는 머릿결. 근데 상상할 때 예쁘다밖에 생각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다시 생각해. 들어왔어? 예쁘다. 이 신소재 공학부 학부생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 학부에서 배우는 과목들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배우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신소재공학부도 원래 재료공학과랑 금속공학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된 거예요. 재료공학부랑 금속공학과랑. 배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해야 통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속과 재료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성과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물성을 파악해내는 그러한 학문으로서 금속공학이랑 재료공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소재공학부에서는 구조와 조성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그거를 배우려면 일단 기초과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 물리학, 미적분학, 생명과학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배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과대학에서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일반 미적분, 일반 생명과학을 1, 2과까지 다 배우는 건 저희 과가 유일할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 2학년 때 다 배우면 이런 재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금속공학이나 재료공학이나라는 분야를 이제 3학년, 4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어떤 진로를 확실시하게 방향성을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제 최근에 어떠한 연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또 학생들이 3, 4학년 때 그 연구 트렌드를 선택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의 트렌드를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하면 반도체, 금속, 유기재료, 폴리머라고 하죠. 고분자 쪽, 마지막으로 배터리 이렇게 4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해서 학생들이 3, 4학년 때부터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필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많지가 않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